와, 참 추운 날입니다. 너무 추워졌어요. 네. 네. 내일은 뭐 영하 한 8도, 10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원래 이제 이렇게 추운 날은 많은 분들은 뭐 감기, 독감 이런 호흡기 증상을 많이 염려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비뇨기과 의사들도 바쁜 계절이죠. 그럼요. 제일 바쁜 계절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추워지면 또 화장실 좀 자주 가시고 네. 또 우리가 예전에 족보처럼 얘기했던 게 절선 비대증을 갖고 계신 어른께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얼큰하게 약주 한잔 하시고 또 수면 못 보셨고 응급실 오시고 이게 와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하여간에 남성분 여성분을 떠나서 하여간에 아랫도리를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거는 정말 뭐 비뇨기과 건강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랜드 비뇨기과에 저희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 정말 전문으로 하시고 오늘 또 저희한테 또 잊을만 하면 또 얘기를 또 해주시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수술이 참 많이 발전해 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발전했죠. 저희 전공의 시절 때는 사실 뭐 TURP, 홀랩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수술적인 치료 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술, 그렇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의사한테도 좋지만 환자분에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을 향한 무기가 많다는 거는 의사한테도 큰 장점일 테니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도 주로 하지만 우리가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삶의 질이라든지 또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 침습 수술에서도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한 최신 경향에 대해서 오늘 그랜드 비뇨기과 이수영 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름은 좀 거창하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의 최소 침습 수술 치료. 우리가 의사들끼리는 의료 영어 텀으로는 미스트라고 이렇게 약자로도 많이 부르는데 요즘 좀 최신 경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감기를 좀 심하게 앓고 목이 조금 아직까진 다 돌아오진 않아서 좀 쉬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괜찮은데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까 봐 미리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좀 섹시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뭐 이거 시작과 동시에 하여간 오영도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미스트 최소 침습 수술적 치료법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예전이랑 똑같이 간단하게 전립선 구조, 왜 이런 배뇨 증상이 생기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남성분 몸 옆으로 봤을 때 구조고요. 여기가 남자분 성기가 있고요. 방광이 있고 아래쪽에 우리 호두같이 생긴 게 전립선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 여성분은 없고 남성분만 가지고 있는 장기입니다. 전립선 내부 안쪽을 보면 이렇게 길이 Y자처럼 두 갈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오줌이 지나가는 길, 뒤쪽이 정액 액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이가 드시고 하시면 여기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배뇨 증상들이 발생하는데요. 자, 우리 화면 좌측에 있는 게 젊었을 때 전립선, 정상적인 전립선 가지고 있는 분들 모양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모양만 봐도 확연히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은 오줌 나오는 요도기를 중심으로 전립선이 양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인데 양쪽 크기가 작다 보니까 오줌 나오는 길도 넓어서 오줌도 잘 나오고요. 배뇨도 크게 불편한 거 없고 우측 그림을 보면 양측 전립선이 커지다 보니 오줌 나오는 이 가운데 요도 공간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오줌 주기도 약해지고 잔뇨감도 느껴지고 오줌 보려고 하면 바로 안 나와서 한참 기다려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전립선이 안쪽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도 커지죠. 이렇게 되면 방광 자극 증상이라고 해서 급하게 마렵다던가 자주 마렵다던가 어떤 분은 마렵지 않은데 갑자기 물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마렵다는 느낌이 확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새벽에 오줌 마려서 깨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립선 비대증 증상들인데요. 아마 환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시면 나도 이런 증상들이 있네 하시는 증상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은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고속버스 타고 가다 휴게소에 들렸는데 뭐 어른들이 오랫동안 수변을 봐요. 네. 뭐 이런 거는 좀 기다리죠. 뭐 간헐료, 네. 뭐 좀 뭐 천천히 본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야간요. 많이 밤에 불편하시죠. 수변 마려워서 네. 깨거나 또 이렇게 막 절박해서 뭐 내가 뭐 집 30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수면 바보였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늘 수면 마려운 느낌, 잔뇨가 맞아요. 이거를 정말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비대증 좀 심하신 분들이 특히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해서 어디 이동하실 때 운전할 때 중간에 휴게소를 못 찾아서 이게 불편한 경우를 몇 번 급박한 느낌을 겪다 보니까 물통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맞아요. 실제로 네. 계시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증상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비뇨기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 이 추워지는 이맘때쯤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네. 자, 우리가 약물 치료는 워낙 앞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고 또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약물 치료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예전엔 이제 약물 치료를 안 되시는 분들, 수술 받았던 분들이 주로 언제 수술을 받았냐, 이걸 봤더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절대적인 적응증이 있고요. 수술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좀 받아도 되고 좀 버텨볼 수도 있는 상대적인 적응증도 있고요. 절대적인 적응증이 자꾸 비대증 때문에 혈뇨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잔뇨가 자꾸 남다 보니까 반복적인 요로 감염이 생긴다던가 혹은 방광 안에 자꾸 잔뇨가 남고 찌꺼기가 남다 보니 결석이 동반된다던가 혹은 특히 이맘 겨울철 약주하시거나 아니면 감기약 잘못 먹고 나서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급성요폐 때문에 응급실을 좀 반복적으로 가게 된다던가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죠. 이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시술을 하거나. 자, 다만 우리 상대적인 적응증 대표적인 경우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약을 먹고 있는데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약 먹어도 불편해. 혹은 약 먹고 효과가 있긴 한데 약 부작용 때문에 지속적으로 먹기 힘들다. 대표적인 약 부작용이 우리가 알파 차단제라고 해서 오줌 줄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약들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서거나 아니면 누워있다가 갑자기 앉을 때 핑 돌면서 어지럼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혹은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역행성 사정이라고 해서 알파 차단제 때문에 오줌 나오는 전립선 요도가 벌어지다 보니까 사정액이 성기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광 뒤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오줌이랑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부부관계를 하는데 정액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혹은 나오긴 하는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표현하는데 약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물론 약을 중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긴 합니다. 맞아요. 환자분들이 참 고민하시는 네. 게 우리 뭐 의사들이야 절대적 적응증이 된다면 이거는 수술입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너무 난감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른들한테 아랫도리를 좀 따뜻하게 하는 게 도움된다고 말씀드렸더니 탕 속에 들어가다 나오시는데 어지러워서 그렇죠. 쓰러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 부작용으로 또 어려운 경우.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역행성 사정. 네. 난 분명히 오르가즘을 느끼고 했는데 안 한 것 같아. 뭐 이거 이제 좀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네,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네, 이 증상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지금도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기존 전립선 비대증 수술들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골든 스탠다드죠. TURP라고 하는 수술 방식이고요. 자, 그림 보면 전립선 내부 안쪽에 동글동글 알갱이처럼 박혀 있는 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쓸데없이 커진 전립선 비대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기구 이용해서 이 커져 있는 비대 조직을 루프를 이용해서 잘게 부셔내는 방식이죠.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줌 나오는 통로를 이렇게 확 넓혀버리는 방식. 두 번째가 좀 TURP를 조금 더 보완해서 나온 또 홀랩이라고 하는 수술 방식이고요. 얘는
잘게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통째로 깎아내는 방식. 우리가 귤이 있으면 귤 껍질을 남겨놓고 알갱이를 벗겨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술 방법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두 가지를 또 믹스해 놓은 TU-2B라고 하는 수술 기존 방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술 방식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는 효과죠. 네, 효과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죠. 수술하고 나서 즉각적인 배뇨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얘는 뭐 전립선 모양이라던가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크게 제한도 없이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비대 조직을 제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발률 자체도 아주 현저하게 적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있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이제 뒤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최소 침습적 수술적 치료 방법 시술에 비해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요. 물론 장점 너무너무 좋은데 단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일 대표적인 게 수술이 잘 되고야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을 하고 나면 한 절반, 50%, 60% 정도는 역행성 사정이라고 하는 이 정액 안 나오는 부작용이 영구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수술하고 나서 약을 끊고 소변 보는 건 너무너무 편해졌는데 정액 안 나오는 증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다. 소변은 너무너무 좋아지고 편해졌는데 이게 좀 불편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남성분들이 이걸로 참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를 진짜 진료하면 많이 느끼죠. 네네.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수술할 때는 시술할 때 쓰는 내시경보다 훨씬 더 굵은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열을 가해서 조직을 제거해야 되다 보니 드물게 요도 협착 혹은 방광목 협착이라고 해서 수술 외에 나머지 우리 수술 기구가 지나갔던 자리라든가 레이저가 닿았던 자리에 협착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조직을 잘라내는 수술이다 보니 출혈이라든가 혹은 수술하고 나서 영구적이진 않지만 좀 일시적인 요실금 증상 같은 게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수술 부위가 완전히 다 아무는 데는 평균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회복 기간이 시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디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겠죠. 또 뭐 환자분들한테 단점이기도 하지만 의사들한테도 사실 그렇죠. 수술이 이게 좀 약간 뭐랄까요, 뭐 러닝 커브라고 해서 환자들 의사들한테 의사들에게도. 역량이 또 필요할 거고 네.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잘게 잘라내는 그런 수술이다 보니까 출혈과 동시에 작은 알갱이들이 소변줄을 막아서 저희가 이제 다시 또 밤에도 불려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응급 있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또 그런 의사들의 어떤 고충이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사들 그리고 여러 의료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런 수술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도대체 없냐? 라고 해서 나온 게 오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최소 침습적 수술 치료법. 우리가 약자로 미스트라고 부르고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지컬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우리 인체에 가하는 손상을 최소한 최신 치료법,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새로운 수술 방법, 시술 방법을 통틀어서 설명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사들 사이에서 그리고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좀 가장 핫한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수술은 하는 술자 입장에서는 편안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환자들한테도 편안하고 회복도 빠르고 좀 부담도 좀 적고 그럼요. 이렇게 가는 게 사실 경향이긴 하죠.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질문 좀 몇 가지 좀 해결하고 갈게요. 일단은 우리 브렉퍼스트님께서 제가 이틀 전부터 요도 끝쪽에 아린 느낌, 찌릿과 욱신의 사이 느낌이 듭니다. 엄청 심하지는 않은데 왜 그럴까요? 어떤 증상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만약 블랙퍼스트님이 남성분이시겠죠? 남성분이라면 남자분들은 특히 뭐 전립선염, 만성적으로 좀 염증이 있어도 요도 신경통이라고 해서 끝에 뭔가 불쾌감, 찌릿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도 뭔가 배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히 겨울철에 이런 증상들이 평소 날씨 따뜻하고 괜찮았던 계절엔 못 느꼈던 불편감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가까운 병원 비뇨기과 가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의 뭐 염증이라든지 또 저는 제가 또 배뇨 장애를 많이 하니까 좀 과민성 방광 그럴 같은 수도 있는 있죠. 분들도 네. 약간 좀 찌릿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또 어떤 만약 요로결석 가족력이나 히스토리 있으신 분들은 결석 때문에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좀 얘기 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다양성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꼭 병원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전립선 비대증의 안 좋은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라 뭐 염증도 마찬가지, 암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오래 앉아서 생활하시는 거. 전립선이 우리 회음부 근육이 전립선이 있으면 바로 아래쪽에 이제 회음부 근육입니다. 오래 앉아서 생활하시거나 너무 장시간 운전, 자전거 오래 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립선에는 좋지는 않으니까 과하게 하시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전립선 하면 안 좋은 습관, 이 추운 겨울날에 어쨌든 술 많이 드시는 거는 네. 정말 최악의 습관이다. 네. 네, 그리고 또 소변 많이 참는 것도 그렇죠.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 예, 이 말씀까지는 좀 드리고 싶네요. 자, 30대도 비대증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50대는 넘어야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30대 비대증 생기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근데 종종 뭐 진료 보시고 검사하시는 분들 보면 가족력이 있었던 분들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조금 크신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제 환자분에도 이제 30대 초반이신데 이게 약간 좀 통통하세요. 약간 좀 귀엽게 생기셨는데 이게 방광약을 써도 약간 조절이 안 돼서 전립선 초음파를 봤단 말입니다. 네, 있죠. 웬걸 크기가 한 40g 정도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이가 젊으셔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알파 블로커 같은 걸 쓰면서 네. 배뇨 증상을 조절해가는 게 너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서구식 식생활이 되고 또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30대에서도 수면 보는 증상으로 불편함이 있다면 전립선 크기는 정상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맞아요. 저는 괜찮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별개로 제가 진료받았던 환자분 중에 40대 초반이셨는데 30대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크기가 많이 크진 않은데 방광 안으로 이게 많이 돌출되다 보니까 오줌 주기도 너무 약하고 잔뇨가 200 이상 남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전에는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는 대학병원 다니셨는데 거기서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인데 아직까지 자녀 계획도 있고 하니까 자녀 계획 끝나면 수술하시는 걸 고민해봐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녀 계획 끝나고 병원에 오셔서 40대 초반이셨는데 작년에 수술을 저한테 받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하고 배뇨 증상은 당연히 좋아졌는데 물론 사정 기능 정액은 나오진 않긴 합니다. 근데 자녀 계획도 다 끝나셨고 본인은 이제 정액 안 나오는 문제보다는 잔뇨가 너무 많이 남고 배뇨 불편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도 결국은 해부학적인 불편감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해소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 넘어갔다가 한번 돌아갈게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미스트는 이제 인체에 가하는 손상을 최소한 치료 방법, 수술을 통틀어서 미스트라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약자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첫 번째는 최소 침습,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기존에 했던 수술적인 치료들은 뭔가 절제하고 깎아내고 하는 방식인데 얘는 최소한 침습, 깎아내는 게 없이도 가능한. 그래서 이런 첫 번째는 최소 침습, 두 번째는 아무래도 좀 조직에 가하는 손상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회복 속도가 수술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은 시술 당일날 오후에 퇴원 가능하고요. 일상생활로 복귀 다음 날부터 정상적으로 일상 근무, 직장 생활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거. 세 번째는 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이 마취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적인 치료들은 전신 마취 혹은 최소 척추 마취가 필요한데 이런 미스트 같은 치료들은
국소 마취도 가능하고요. 혹은 수면 마취, 혹은 필요하면 척추 마취 정도. 이렇게 마취에 대한 부담이 좀 적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하죠. 환자분들이 가장 좀 원하시는 그 부분들인데 성기능이 보존된다는 거. 특히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역행성 사정 같은 문제가 요 미스트 치료에서는 대부분은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미스트 치료의 특징적인 장점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씀드릴 요 미스트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고 한 10년 전부터 많이 하고 있는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하는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시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좀 많이 핫하죠. 이게 리듐이라고 해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전립선 축소시켜주는 시술.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아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워터젯 혹은 아쿠아 어블레이션이라고 해서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압의 수압을 이용해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절제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마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국내에 도입된 지 4번 아이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도입돼서 이제 시행하고 있고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이진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옵티룸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 도입 전이고요. 해외에서 이제 데이터가 좀 쌓이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1번부터 3번까지 설명드리고 4번, 5번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달에 같은 병원에서 또 근무하시는 박상명 원장님이 또 앞으로 나올 미스트에 대해 4번, 5번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 근데 요즘은 좀 조심스럽지만 그 워터젯, 아쿠아블레이션은 좀 미스트에서 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도 얘기 드릴 텐데 워터젯은 진정한 의미의 미스트라고 하기는 사실은 힘들고 수술입니다. 이건.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TURP 홀랩이랑 좀 비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술을 하고 나서 반드시 지혈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유로리프트, 우리 전립선 결찰술, 유로리프트라고 부르는 시술이고요. 얘는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이죠. 자, 우리 화면 보면 양측 전립선 비대 조직 사이 이 가운데 오줌 지나가는 요도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여기에 우리 요도 안쪽으로 내시경 기구를 넣은 상태에서 우리 흔히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호치키스 찝는다라고 많이 비유를 해드리는데 안쪽에 보면 금속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이 끝에 달려 있고요. 마지막에 또 금속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양측을 금속으로 연결된 실로 당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으로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으면 이렇게 한 쌍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좀 크신 분들은 2쌍, 많으면 3쌍, 4쌍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환자분께는 저는 3쌍, 4쌍 넣을 거면 유로리프트 시술하지 말고 다른 치료, 리듐이라던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자라고 얘기 드립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도 떨어지고. 자, 영상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 전립선 요도 안쪽에 내시경 기구가 들어간 사진이고요. 어디 쪽에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결찰살을 넣을지 들어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위치에 우리 니들이 통과해서 끝에 우리 금속 바늘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잘라내고 나면 반대편에도 이제 금속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꼭 양측으로 넣어야 됩니다. 한쪽만 넣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도 이렇게 결찰사가 들어가고 금속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쌍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전립선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아래쪽에도 한 번 더 반복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면 주 시술이 끝나고 났을 때 보면 전립선 요도가 막혀 있던 게 직후에 바로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이고요. 장점만 있느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점은 첫 번째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거의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술 직후에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즉각적인 배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큰 마취 필요 없다. 대부분은 국소 마취, 수면 마취 혹은 필요하면 척추 마취 정도. 시술 시간도 보통 10분, 15분 내외 정도. 그리고 시술 끝나고 나서 우리가 소변줄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도뇨관 유치가 대부분 필요치 않다는 거. 네, 그리고 회복이 빠르다는 거. 너무너무 장점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얘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시술을 받았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모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전립선 모양이 양측엽이 있고요. 중엽이 있는데 측엽 발달된 분들만 하실 수 있어요. 중엽이 큰 경우 그리고 전립선 안으로 방광 내로 전립선이 많이 돌출된 경우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 시술을 효과 볼 수 있는 모양이 따로 있다는 거, 제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우리가 의료 보험 시술은 안 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비싸다는 거. 그리고 입구를 벌릴 수 있지만 크기는 못 줄인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금속이 몸 안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이 이 전립선 요도 안에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염증이 생긴다던가 그 시술 부위에 결석이 생긴다던가 하게 되면 다시 제거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조금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크기를 못 줄이다 보니까 재발률이 뒤에 나오는 리튬 아쿠아 오블레이션 혹은 기존에 하고 있는 수술에 비해서 재발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으로 2쌍 이상 넘게 크기가 커서 결찰사가 3쌍, 4쌍 넘어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환자분에게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작은 크기 그리고 양측엽만 발달된 경우에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환자분들을 좀 잘 셀렉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특히 이 원장님도 그렇지만 수술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시경을 확인하셔서 그렇죠. 네. 어떤 수술이 이 환자분한테 가장 적당할 것이냐, 훌륭할 것이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 중엽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한 분들한테는 아무리 뭐 우리가 네, 안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다 하더라도 유럴 리프트는 안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환자분께 잘 상세해드리고 환자분한테 어떤 시술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설명드려야 되는 게 의사로서의 제대로 된 그렇죠. 몫인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실손보험이 워낙 보편화되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이 수술이 훌륭합니다라고 해도 이렇게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서 나는 유로리프트 하고 싶은데 왜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 특히 해부학적인 모습 때문에 유로리프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꼭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리튬. 좀 환자분들이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은 시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장 문의도 많이 하고요. 자, 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하는 최신 시술 방법 중 하나고요. 크기가 한 30g에서 전립선 크기가 80g 사이 정도. 네. 그래서 이 정도 크기 환자분들 전립선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얘는 실제로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립선 비대 조직 안에 바늘을 이용해서 고온의 수증기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열 에너지를 전달해서 전립선 조직 자체를 괴사시켜서 흡수시켜주는, 그래서 전립선 절제 없이 크기를 축소시켜주는 원리입니다. 물론 2015년도에 FDA 승인받고 2023년도부터 국내에서는 많이 활발하게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2020년 AUA 가이드라인에도 리튬이라고 하는 워터 바이퍼 트리트먼트 서멀 테라피가 들어가 있고요. 자, 리튬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좌측에는 수증기를 끓여주는 리튬 제너레이터 본체가 있죠. 그리고 리튬은 다른 수술과는 다르게 환자분 한 명에게 하나의 일회용 수증기 주입 내시경 기구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고가라는 거. 자, 요거는 단면도인데요. 좌측 그림 보면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 우리 모양이고요. 가운데가
우리 오줌 나오는 요도 쪽. 제가 환자분께는 삶은 계란으로 많이 비유해 드리는데 삶은 계란을 칼로 반으로 꽝 쪼개면 계란 흰자 부위가 있고 노른자 부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위가 정상적으로 원래 있어야 되는 계란 흰자 부위. 그리고 요 도톰하게 살이 차오르는 게 계란 노른자 부위. 양측 계란 노른자 부위가 커지다 보니까 이 전립선 요도 내부가 좁아지는 구조인데 이 안측에 내시경 기구를 넣어서 바늘을 삽입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늘 들어가 있는 사진이고요. 얘도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자, 요도 내로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고요. 자, 계란 노른자 부위 같이 생긴 전립선 비대 조직 내부 안에 바늘이 들어갑니다. 하얗게 보이는 게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가는 사진이고요. 동글동글 보이는 게 전립선 비대 조직 세포들인데 수증기 맞고 이제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아래쪽에도 한번 넣고요. 얘도 양측에 비대 조직이 있으니까 반대편에도 넣고요. 수증기가 한번 들어가는데 시간은 9초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노란색 전립선 비대 조직이 괴사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줌 나오는 요도도 넓어지고 크기도 줄어들고. 자, 요것도 우리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장점인데요. 시술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보통 평균 5분, 10분 안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시술 시간이 짧으니까 회복 기간도 짧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시술, 수술 통틀어서 가장 적을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는 마취에 대한 부담도 적다. 전신 마취 필요 없다. 대부분 국소 수면 마취 혹은 척추 마취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뭔가 레이저로 잘라내는 거 없이도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여버릴 수 있다는 거. 네 번째는 리줌과 다르게 가운데 부위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중옆 부위가 발달한 분들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크게 이 리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5번. 이물질이 남는 게 없고 금속이 남는 게 없다 보니 수증기만 들어가는 거다 보니 부작용이 가장 적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유로리프트랑 같이 역행성 사정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2%, 3% 미만이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좋죠, 효과도. 다만 얘도 장점만 있느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로리프트와 같이 의료 보험은 안 되다 보니 고비용, 비용이 비싸다는 거. 두 번째는 얘는 유로리프트랑은 다르게 처음에 수증기가 들어가고 난 직후에는 오히려 시술 부위가 부어 있다 보니 당일에 그냥 집에 가시면 오줌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며칠 동안은 얇은 소변줄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균 3일에서 5일 정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수증기 들어가는 횟수에, 주입 횟수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대신 수술이랑은 다르게 출혈은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 소변줄 끝에 보통 수술하신 분들은 오줌 주머니를 달고 가지 않습니까? 그 다리에 연결해 드리는데 그런 주머니 연결이 거의 필요치 않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소변줄은 차고 있지만 주머니가 없어서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이 부러졌다라고 한다면 이 기부스라고 해서 팔을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수술 이후에 소변줄을 꽂아 놓는데 저기서 포인트는 소변줄 포인트이긴 하지만 얇은 소변줄이라는 게 전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할 때에는 소변줄을 꽂아 놓긴 하는데 좀 굉장히 굵거든요. 두꺼운 소변줄이죠. 이거 지금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네. 말입니다. 근데 출혈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리고 또 시간을 두고 점점점 소변 보는 느낌이 좋아져서 최근 들어서는 하여간에 정말 만족도가 높은 네. 수술. 예, 뭐 성기능도 보존하고. 예. 그리고 마지막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난다는 거. 예. 그래서 환자분께는 좀 우리 라식 수술에 또 많이 비유해서 설명도 드려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시간 지나면 효과가 올라오는 것처럼 얘도 시술 직후에는 초반에는 오히려 소변 보는 게 조금 더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보통 2주, 한 달 지나서부터 점점 효과가 올라오기 그렇죠. 시작하죠. 네. 예. 그래서 이 시술 또한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자, 마지막은 워터젯 아쿠아 오블레이션입니다. 우리 흔히 로봇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어떤 부위를 얼만큼 절제할지를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 시스템이 고압의 물질, 워터젯이라고 하죠. 물질기를 분사해서 비대 조직 자체를 정밀하게 절제하는 방식이죠. 자, 이것도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은 실시간 내시경 사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실시간 우리 경직장 초음파로 전립선 어떤 부위 얼마만큼 자를지 우리 수술 직전에 세팅하는 장면이고요. 자, 세팅이 결정되고 나면 자, 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페달을 밟게 되고 고압의 워터젯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절제를 시작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팅된 값에 맞춰서 비대 조직 자체를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자, 다만 우리 이 그림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로봇 시술만으로 모든 시술 과정이 다 끝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TURP 장비죠. 넣어서 수술 부위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집에 가시면 출혈이 너무 심해서 갈 수가 없어요. 피나는 부위도 다 지혈을 해야 되고요. TUR 장비로 좀 너덜너덜한 조직 부위들도 TURP 장비로 다시 조금 마무리 다듬어야 되죠. 그 시간이 오히려 워터젯 이용해서 조직을 절제하는 시간보다 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로봇만으로 시술이 끝난다는 개념보다는 로봇으로 전체적인 절제를 해놓고 마무리는 TURP 장비로 다시 좀 정리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셔야 될 것 사실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컨비네이션 치료가 이 워터젯에서는 이제는 루틴이고요. 맞아요. 네. 만약에 그 TURP라는 수술 장비로 지혈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네, 출혈이 심해서 그냥 그냥 퇴원은 못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정교하고 술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좀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수술과는 다르게 수압만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다 보니 열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 합병증이 기존 수술보다 적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큰 크기의 전립선, 그리고 모양에도 크게 제한이 없다는 게 이 워터젯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다만 얘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장비 자체도 워낙 고가고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모든 미스트, 최소 침습적 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 가장 비쌉니다. 가장 고비용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얘는 국소 마취, 수면 마취 안 됩니다. 무조건 전신 마취를 하거나 최소 척추 마취는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시술이 아니라 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리줌, 유로리프트, 나중에 나올 아이틴드라든가 옵티룸이랑 비교하기보다는 기존 수술하고 있는 TURP라든가 홀랩이랑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는 간단한 시술이 아니고 수술입니다. 그래서 출혈 위험이 다른 시술에 비해서 크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수술만으로는 끝나진 않고 TURP를 통해서 꼭 수술 부위 지혈이 좀 필수적이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역행성 사정 비율이 물론 기존 TURP라든가 홀랩 비해서 분명히 적지만 앞에 말씀드린 유로리프트라든가 리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보고된 바로는 한 10% 내외 정도에서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이 세 가지 치료법을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좀 도표로 정리한 건데요. 우리 하나씩 보면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물리적으로 견인, 양측으로 실을 금속을 이용해서 당긴다. 리줌은 수증기를 주입해서 조직을 괴사시키고 흡수시킨다. 워터젯은 아주 센 물줄기를 이용해서 조직을 절제한다는 이렇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조직을 제거하느냐 유무를 보면 유로리프트는 제거가 아니고 당기기만, 리듐은 제거가 아니고 괴사시킨 다음에 흡수시킨 방식, 워터젯은 실제로 조직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취하는 방식이 이 두 가지는 간단하게 국소 마취 혹은 척추 마취만으로 충분하지만 워터젯 같은 경우에는 꼭 척추 마취 혹은 전신 마취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유로리프트 리듐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납니다. 특히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10분, 15분 이내, 리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분 이내에 다 끝나고요. 워터젯은 제가 30분, 1시간 이렇게 이내라고 적어놨는데 실제 우리가 워터젯을 이용해서 고압 물 분사로 조직을 절제하는 시간은 10분, 15분 내에 끝나지만 실제 총 수술 시간을 따져보면 지혈 시간, 세팅 시간이 있다 보니 한 1시간 왔다 갔다는 되지 않을까. 워터젯을 하는 도구와 그리고 네. 또 TUR로 이렇게 또 지혈하는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리고 입원 여부도 유로리프트 리듐 같은 경우에는 당일 입원해서 오후에 퇴원 가능합니다. 워터젯은 하루 정도 혹은 이틀 정도 입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역행성 사정 비율, 성기능이 영향이 있냐? 유로리프트 리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 아주 드물다. 워터젯도 기존 수술 방법에 비해선 많이 낮다. 다만 유로리프트 리듐보다는 조금 더 있어서 한 10% 내외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가능한 전립선 크기는 어떠냐? 유로리프트 리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적정한 크기가 30g에서 80g, 한 중등도 크기 정도. 예, 이분들에서는 아주 효과를 볼 수 있고요. 80g이 넘어가는 크기면 저도 환자분께는 시술보다는 수술로 넘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때는 워터젯도 해당되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TURP, TUEB, 홀렉 같은 수술들이 더 나은 성적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각 시술들마다의 장점. 유로리프트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회복이 빠르고 소변줄 유치가 거의 필요 없다. 리듐 같은 경우에는 회복 빠르고 재발률이 적다.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모든 미스트 치료 방법 중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제일 적다. 그리고 워터젯은 크기에 제한이 없고 좀 광범위하게 조직 절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안전하게. 그렇죠. 안전함이 그렇죠. 중요하죠. 또 또 회복도 중요하고 부작용도 중요하고. 그렇죠. 예. 자, 이제 제가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3가지 우리 미스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다음 달 우리 1월 달에는 우리 박상효 원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또 나오는 아이틴드라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형상 기억 합금을 통해서 전립선 요도를 좀 넓히는 시술입니다. 유로리프트와 유사한데 좀 이물질은 남지 않는. 뭐 물론 얘도 요도는 넓히지만 크기는 사실 줄이기는 힘들고요. 자, 옵티룸이라고 해서 이거 아직 국내에 들어오진 않았고요. 좀 화학 물질을 요도 카테터, 우리 풍선 불어넣는 부위에 묻혀서 요도를 확장시키는 방법인데 요 시술에 대해서도 다음 달 다른 원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뭐 유로리프트나 뭐 리듐이라든지 이런 아이틴드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옵틸룸 BPH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기 부족하죠. 때문에 네. 예,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원장님, 네. 이게 이제 환자분의 증상 네. 그리고 뭐 약을 드셔도 효과가 없고 그리고 또 뭐 부작용 때문에 못 쓰고 이러면 수술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네. 내시경 보시겠죠. 네. 근데 이 3가지 수술을 우리는 이제 그 워터젯 같은 경우는 수술을 이제 빼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미스트 뭐 유로리프트와 그리고 리듐과 뭐 아이틴드 정도까지가 이제 우리가 미스트의 선택지일 텐데 어떤 수술이 그래도 가장 원장님 판단에는 훌륭한 수술로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3가지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이라면 개인적 전 이제 지금 유로리프트도 하고 리듐도 하고 아이틴드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건 현재로선 리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오줌 나오는 좁아진 전립선 요도 입구를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이즈 자체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재발률도 적고. 그래서 그런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수술 경과를 볼 때 합병증 부작용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물질이 남지 않는다는 게 리튬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환자하고 나서 아이틴드 같은 경우에는 시술하고 나서 통증이 굉장히 좀 심한 편입니다. 환자분들이 그 통증 때문에 그리고 이 급박료가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중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과 과정까지 다 따졌을 때는 미스트 중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현재로서는 리튬이 제일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이제 질문 몇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그 브렉퍼스님께서 제가 한 4개월 전에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라이티쿰인 것 같죠. 약을 복용했었는데 재발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하셨어요. 이게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이라는 균 아마 이게 배뇨 증상이 있어서 검사해서 나타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사 과정에서 그냥 우연히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무런 배뇨 증상이 없는데 그냥 검사상에서 우연히 발견된 경우라면 항생제 복용했는데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굳이 항생제 치료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재균으로 정상적으로 있는 분들도 있어서 혹은 다만 이런 균도 검출이 됐고 우리 요도염, 전립선염 같은 뭔가 배뇨 통증, 뭐 분비물 같은 증상, 동반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꼭 약물 항생제 치료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것도 제일 중요한 증상이죠. 그렇죠.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공생균 내지는 상생균으로 보는 게 맞으니까요. 네. 자, 그다음 보면 이제 엄마의 개구리 반찬님부터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50세 남자입니다. 갑자기 소변을 자주 많이 보는 편이고 잔뇨감과 실제 잔뇨 뒤처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대증 증상일까요? 신장 기능을 일으키기도 하나요? 당연은 없다고 하시네요. 말씀만 들어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이대도 그렇고. 근데 다만 이게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런 증상이 올 수도 있지만 왜 방광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또 엉뚱하게 요도 협착이라고 해서 요도 쪽이 좁아져도 비슷하게 증상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꼭 우리 증상만으로는 환자분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진단을 내리기 힘드니 꼭 비뇨기과 가셔서 전립선 쪽 문제가 맞는지 방광 문제인지 요도 문제인지 몇 가지 간단하게 검사 받아보면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그럼요. 좋으실 저희가 것 같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진단만 정확하면 그렇죠. 뭐 치료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도 좀 과잉 시술이나 돈을 좀 벌려고 하는 의사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나 의사를 판별하는 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것도 논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에게 진료 보러 오시는 몇몇 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그냥 의사 보지 않고 본인 증상 상담만 했는데 벌써 시술이 예약 잡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환자분께 잘 설명드리고 먼저 정확하게 검사부터 하자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리튬 시술 예약이 잡혀 있는데 검사했더니 우리 허가 기준보다 좀 미달이 되거나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라보다는 뭐 과민성 방광 증상인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아예 제가 약물 치료하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시술 받지 않고 약물 치료만 받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가서 무조건 본인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해서 뭔가 시술을 정해놓고 시술을 받으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검사받고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들도 이런 정보를 잘 아셔야겠지만 우리 의사들도 좀 환자분들을 위해서 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려야 될 좀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또 아까 전에 이수영 원장님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경우가 있긴 하지만 반드시 내시경을 통해서 어떤 수술 방법이 정확하고 훌륭할 것인가를 진단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셔보고 그리고 또 의사의 어떤 상담을 잘 받으시면서 신뢰감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의사와의 라포 신뢰감도 너무 중요하고 가서 너무 이 환자분들 중에 본인이 과거에 너무 불편했다 보니까
당장 그날 가서 어떤 시술해 주세요. 예, 바로 가능한가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렇게 바로 당일날 뭔가 시술하고 하는 건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보통 우리가 배뇨일지도 보고 그렇죠. 또 소변의 네. 염증 여부도 보고 또 뭐 PSA라고 해서 혈액 그럼요. 검사 암인지 결과는 아닌지도 어떤지. 분명히 봐야 그렇죠. 되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좀 이제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 좀 극단적인 경우를 많이 보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에 좋은 선생님 저는 저 이수영 원장님 아주 훌륭한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전립선 수술에 대해서는 신뢰해도 괜찮겠다. 그런데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다. 와, 오늘 이렇게 이제 딱 리스트 네.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잘 좀 찝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 전립선 비대증 갖고 계시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좋은 길잡이가 되는 네.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정해 네네. 주시죠. 자, 제가 또 수술 외적으로 이 미스트 채소 침습적 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치료가 전립선 비대증의 정답만은 아닙니다. 우리 약물 치료가 가능한 분들은 고혈압약, 당뇨약 드시듯이 약으로 잘 관리하셔도 되고요. 다만 뭔가 수술 받기 부담스러웠던 경우, 뭐 부작용이 있다던가 아니면 성기능 보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있다는 거는 또 좋은 의미니까 우리 약물 치료 외에도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앞으로도 아마 꾸준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증상이 불편하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기과 가셔서 원장님과 꼭 상의하고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분들, 뭐 의사들 입장에서는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좋은 무기들을 통해서 삶의 질 즐겁게 누리시면서 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추운 겨울날 반드시 아랫도리 따뜻하게 네, 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